네,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야당에선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카드, 또 여당에선 난데없는 김무성 대표 사의 논란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올해도 국정감사는 뒷전으로 밀린 채 여야 간 정쟁 다툼 양상만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현안 전군기 홍익대 교수,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무성 대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둘째 사위죠. 네. 마약 상습 투약 논란이 뒤늦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굉장히 김무성 대표가 난처한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해 듣고 있는데 먼저 정 교수께 여쭤볼게요. 딸을 네. 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딸이 간절히 원했다. 파혼을 권유를 했지만 딸의 만류에 어쩔 수 없었다. 이게 아버지 심정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느 집안이든지 뭐 딸이나 여동생이나 뭐 이제 혼사를 앞두고는 항상 뭐 그 본인 당사자한테 그 부모들이 못 이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뭐 시집을 잘 가니 못 가니 얘기가 있는데 예. 그런 그 김무성 대표 고민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사위가 예. 그 범죄 전력이 마약이라는 게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충격을 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그 혼인 당사자의 예. 그 얘기가 그 좋다고 하더라도 예. 과연 그 마약 전력을 가진 사위를 쉽게 혼인 승낙을 해줬을까라는 실수로 부분은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15차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 그 사랑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지켜본 거 한다든가 예. 아니면은 김무성 대표가 여러 큰 일이 있으니까 예. 또 딸한테 양해를 구해서 좀 미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그 유학 시절에 만났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또 몰랐는가 하는 그런 또 의구심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참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예. 네. 자, 양 이사님, 이 형량에 어떤 정도의 어떤 당대표 위치가 미쳤다. 뭐 이게 이제 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가 문제로 보세요? 이번 어쨌든 뭐 사건에 대해서? 4년에서 예. 그 9년 6개월이 양형 기준이 있고 그리고 그 시기에 한 80% 정도가 그 양형 기준을 따랐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에 한해서 특별히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부분에서는 예.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된다. 아. 이 부분이 돈의 문제이거나 권력의 문제다. 저 일단 그 신라개발이라는 예. 그 건설회사의 아버지를 둔 사위, 예. 그 다음에 집권당 당 대표인 그 장인을 둔 사위. 예.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데 이 그 법원 판결문이 진짜 재밌습니다. 이거 좀 읽어드릴게요. 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가 및 네. 동종 전가가 없는 점, 예.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형,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예. 재반 양형 조건을 한꺼번에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 예. 정가, 동종 정가, 그다음에 성격, 예. 가족관계, 환경, 예. 동기 많은 이 걸 고려했네. 모든 것들 다 고려해 준 거죠. 우리가 장발장 사건들을 자주 예, 봅니다. 예, 그리고 예. 최근에도 그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장발장 유사 문제를 그 보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좀 지나치다 검찰이 이런 그 평가를 해줬는데 예. 이분의 입장에서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그러니까 구속되기 직전까지 15차례의 네. 대마초, 필로폰, 코카인 아주 그 이 후속 한 번만 예. 그 이 0.03g을 흡입해도 1년 이상의 이 여진이 가고 있는 그러면서 재복용을 해야 되는 이런 예. 필로폰이나 코카인 같은 것들을 흡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상습이죠. 상습인데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주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검찰입니다. 예. 검찰이 구속을 구형을 했는데 항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이건 도대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두 가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의 재력이거나 장인어른의 권력이거나 예.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규명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그 좀 국민들의 분노가 있습니다. 예. 그죠? 예. 돈 없으면 재고, 돈 있으면 무죄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의 예. 공정한 문제점이 또 한 번 무너지는 과정이다. 돈과 권력에 의해서. 예. 김무성 대표는 이 사실을 재판 이후에 알았다. 이렇게 이제 어제 기자간담회를 긴급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바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정면 돌파를 하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입장을 좀 해달라 이런 뉘앙스로 저희들은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김무성 대표의 어떤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게 대응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앞으로 공세 감이 되는지. 여지는 계속 될 걸로 그래요? 보고요. 어제 대응은 뭐 잘 했죠. 아주 그 쿨하게 잘 했는데 예.
조금 전에 우리 이사장님이 그 김무성 대표의 어떤 그 장인의 권력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이걸 먼저 알았더라면은 뭐 그 김무성 대표가 더 냉정하게 어떤 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 김무성 대표는 굉장히 그 억울한 환경에 지금 놓인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저는 그 정황상 그 감이 듭니다. 예, 예. 다만 딸을 그렇게 가혹하게 그 뿌리치지 못한 점이 예. 또 이런 그 여진을 불러일으키는데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 밝힌 그 방법을 보면은 그 롯데하고 좀 비슷합니다. 롯데가 지난번에 그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할 때 예. 그 일본에서 일본 예. 롯데 어떤 임원이 그 녹취를 안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김무성 대표가 더 명명백백히 밝힌 게 있으면 예. 뭐 카메라 앞에서도 충분히 나는 그 딸을 위해서 이런 그 정과 있는 사회를 예. 예.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어려움도 하면 더 그 진솔하게 얘기하면은 예. 국민들이 그런 부분은 또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사님, 예. 네, 의심이 이제 드는 부분들이 네. 이제 전형적으로 예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국무총리설이들이나 하면 부인 탓, 시어머니 탓, 예. 이렇게 남편 탓 하면서 다 탓을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김무성 대표 이번에 딸 탓을 했는데 딸 가진 애비로서의 그 간곡한 마음, 절절히 애끓는 마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딸이 자기의 남자친구 곧 결혼할 친구가 구속이 됐는데 아버지한테 이야기 안 했을까?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정도 구속과 결혼은 한 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그 불과 10개월 안쪽에서 다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할 남자친구가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몰랐을 가능성이 있냐? 우리 필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딸을 사랑하는 김무성 대표고 아버지한테 할 이야기 다 하는 그 관철시키는 딸이었으면 그 부분에서 이야기 안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애를 잘못 키웠습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딸을 가진 아비의 마음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조금 다른 뉘앙스일 수도 뉘앙스가 있다. 다릅니다. 김무성 대표가 제가 그 쿨하게 정리를 했었으면 부득이 소치입니다. 딸 자식 잘못 시켰습니다. 라고 정리를 했어야 맞는 건데 딸이 죽어도 결혼해야 되겠다. 그 딸한테 이길 그 부모 마음 부모 있나 이 부분은 쿨하지 못했다. 아니 근데 이 사장님이 지금 저 평소에 굉장히 논리적인데 그 이번에 그 김무성 대표의 딸이 결혼한 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고 그 개인적인 문제죠. 그 마약 전과가 있는 그 파트너를 선택했다는 건 개인적인 문제인데 이제 결혼할 대상으로 이 사람이 그 마음속에 있던 상태에서 마약을 해서 뭐 재판을 받았는지 아니면 미국 유학에서부터 알고 있던 여러 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인데 그런 과정에서 부모한테는 얘기를 안 했는지 이 시점도 좀 더 명확히 밝혀져야 되고요. 그 우리가 이제 그 집권당 대표, 그다음에 대권 주자, 1위를 달리는 대권 주자의 딸이 그 마약 전과가 있는 사회를 택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건데 이 결혼을 가지고 잘못한 결혼이고 불법적인 결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사위에 대한 이 만약 그 김무성 대표가 법원에 그리고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냐 안 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지가 몰랐다라고 김무성 대표는 변명을 했고 그리고 변명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러니까 일단 그 변명을 한 거잖아요. 그게 변명이 팩트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해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해명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딸을 사랑하는데 그 딸이 자기의 남편이 될 친구가 구속이 됐는데 그 전에 이야기 안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상식적으로 정선배도 그 생각은 알겠습니다. 양 여사님 사실관계 부분을 저희가 따지고 싶은 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것,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이 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향후 여론의 항배가 이제 어디로 흐를까 굉장히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권 주자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굉장히 흠결이 되겠습니까?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흠결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그 앞으로 큰 그 데미지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있을 거다. 대권 주자의 어떤 그 친인척 관련은 항상 많은 그 전제 조건이 되는데 그동안은 병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는 있었는데 이게 마약 전과가 있는 친인척을 둔 그 대선 주자는 또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근데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사위거든요. 사위는 어떻게 보면은
인척이긴 한데 글쎄요. 또 남이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될지. 그래서 굉장히 어제 김무성 대표도 나는 공인이지만 참 공인이 아니다는 표현을 썼고 우리가 한 번 잘못한 거 한 번 잘못하는 거 가지고 영원히 손가락질하면서 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딸의 어떤 결혼을 아주 순수하게 그 김무성 대표가 아주 고통스럽지만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뭐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어제 저 사건을 접하면서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을 하고 3년 이상의 마약을 복용을 하고 15차례의 그 마약을 복용을 했었다면 거의 구속이거든요. 사례가 예외적인 사례는 하나 있죠.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씨의 상습적인 마약 그 투약이 그 계속해서 집행유예나 보석으로 풀려났던 점 외에는 권력 관계에 있어서 마약 사범을 둔 가족에 있어서 이제 김무성 대표가 처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음모론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경계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김무성, 유승민을 치기 위한 모종의 그 권력기관에서의 모종의 작전이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의 현재의 혐의를 물타기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그 곳곳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김무성 대표의 가족 관계의 문제지 뭔가 정치적인 음모를 그 갖다 붙이면서 김무성 대표를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일각의 시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경계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음모론을 그 항상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참 그 우리 정치평론가 중에서도 정치공학을 너무 생각한다. 사실은 김무성 대표의 사의 정도 되면요. 지금쯤 그 신상에 관해서는 이제 그 뭐 신상 털기나 어떤 신상 밝혀질 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밝혀지는 과정이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거든요. 음모론에 현혹돼서도 안 되고 또 경계를 좀 해야 되겠죠. 다음 주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지난 8월 25일 박 대통령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자, 집권 3년차 징크스가 있다. 뭐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 보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정도의 탄력이라면 앞으로 집권 후반기 경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뭐랄까 힘을 받지 않을까, 좀 정책에 있어서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사님. 당연히 그 50% 이상 그리고 대선 때 받았던 득표율 이상을 지금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주도권은 확실히 청와대로 갔다 그리고 잡았다라는 부분에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지점이 이게 이제 노동 문제단 말이에요. 자, 대통령께서 처음에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집권하자마자 경제 민주화 공약을 폐기시켰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리고 이제 남은 게 경제 살리기인데 내년 총선까지 경제 살리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에 있어서 지금 노동개혁이라는 그 미명하에 치러지고 있는 현실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노동자 지금 그 조직된 노동자들은 어째도 내 표나 그다음에 정부 여당의 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표를 버리면서 다른 그 중산층을 공략하겠다라고 한다면 경제 살리기에 실패하면 노동조합 때문이라는 탓으로 돌릴 수 있는 호기가 벌써 내년 총선을 경제 이슈로 가고 그 경제 이슈에 있어서 성과가 나면 청와대의 덕과 정부 여권의 여당의 덕이고 실패하면 노동자 탓이고 노동조합 탓이라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너무 현재의 경제 살리기 문제를 본질로의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사실상 노동자를 단합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그 제한하면서 하나의 희생양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국정 동력이 힘을 갖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전국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정 교수님, 지금의 지지율로서 자, 그 대타협 시한이 어젠데 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제 아침에 정부에서 자체 노동개혁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자, 이런 지지율을 가지고 노동개혁까지 밀어붙여서 더 뭐 일을 잘 꾸려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있을지 뭐 그런 이사님 지적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양 이사장님은 뭐 그 노동계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제가 대학에 있어 보니까 저는 뭐 정부 여당 뭐 야당을 떠나서 지금 그 젊은 사람들의 그 취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취업 절벽이고 뭐 통계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뭐 고졸은 물론이고요. 이 대졸 뭐 전문대 포함해서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졸업유예라는 매명하에서 학교 울타리에서 머리 큰 사람들이 지금 갇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활로를 뚫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나온 게 임금 피크 재가지고 그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 그 창출하자 하는 건데
오늘 아침에 뭐 야당의 은수미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정부안을 엉터리고 기껏 해봐야 뭐 8,000명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8,000명이라도 늘어야 된다. 지금 대학 졸업하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위해서는 단 100명이라도 임금 피켓을 해가지고 숨통을 터줘야 되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그 정부 여당의 방향이 저는 갈 수밖에 없고 그 지금 일부 그 우리 대기업에서 정말 그 귀족 노조 뭐 저는 이 말을 쓰기가 참 그렇습니다만은 그 조금은 양보해가면서 젊은 세대들한테 희망을 줘야 됩니다. 이게 세대당 갈등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정말 심각한 그 후유증을 낳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표 재신임 투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날짜가 나왔어요. 13일부터 15일까지 방식은 전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자, 16일에 중앙이 있잖아요. 혁신안 상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 처리가 될 텐데 그 전에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간 것 같아요. 방식과 시기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직전 날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이없는 이해 안 되는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국정감사라는 것은 야당이 그 전국의 주도권을 잡는 몇 안 되는 기회고 정해진 일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포탈 그 재갈물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정동수 장관 건배사 같은 이런 그 정치적 이슈와 정책적 이슈가 한꺼번에 그 터져 나올 수 있는 그 호기를 문재인 대표가 중앙위와 재신임으로 싹 날려버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해야 되고요. 두 번째 오늘 오영식 최고위원이 재고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혁신위원회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어야 두 가지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는 혁신안과 하나는 통합안을 내놨어야 되는데 혁신위와 안철수 위원 간의 그 이 통합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비주류들이 혁신안에 대한 뭔가의 뒷배경 그리고 재앙적 그 당 대표의 권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상 혁신위는 실패했다라는 그 규정들은 맞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중화시키고 통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고해서 중앙위를 16일 안 하고 좀 늦추고 그리고 재신임을 그 연계시키지 않고 말 그대로 혁신위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게 당대표로서 통합적 리더십인데 이러한 통합적 리더십 자체를 스스로가 그 던져버리고 13일에서 15일 그 이 일정을 결정을 하고 그것도 국민과 당원을 50대 50으로 나눠서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즉 시기도 절차도 그다음에 형식도 다 그 문제가 있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최 교수님.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가 제가 문재인 대표라고 해도 뭐 이럴 수밖에 없다. 그동안에 저는 문재인 대표의 방향, 뭐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뭐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흔들어도 너무 흔든다. 그런데 지금 뭐 시점을 따지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비주류 측이 문재인 대표를 흔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비주류뿐만 아니고 뭐 안철수 의원, 심지어는 원내대표, 오영식 또 최고위원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이 재신임 묻지 않으면은 그 리더십 발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내각 책임제에서 당내에서 흔들릴 때 의원들한테 그 재심 많이 묻는데 이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는데 본인이 결정을 한 거고 방법론은 뭐 여론조사하고 뭐 이게 묻는다고 하는데 지금 뭐 국정감사도 있고 비주류가 주장하는 전당대회까지 열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그 뭐 힘든 과정이 있는 그런 과정이어서 제가 문재인 대표라고 하더라도 뭐 재심을 묻을 수밖에 없고 재심 받으면은 이제 조금 동력이 생길 것이고 아니면 쿨하게 정리하고 이제 떠나가면 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친노가 지금 조금씩 그 자기들 혁신을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최인호 전 비서관이 나와가지고 이해찬 총리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 맞는 말입니다. 그 발언의 배경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 보세요? 물갈이를 하겠다는 건가요, 친노? 그렇죠. 뭐 저 요즘 그 야당에서 쓰는 뭐 육참 골단인가요? 저는 그런 말 쓰기 싫어하는데 다들 싫어하시던데. 우리가 먼저 좀 그 살을 베가는 그런 그 고통적 혁신을 하면 저쪽 사람들을 완전히 그 뭐 젖힐 수 있다. 뭐 이런 그 계산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이해찬 그 의원 전 총리 정도 되면 이제 그 상당히 그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새누리당에서는 많았습니다. 그런 걸 이제 지적을 하고 한다면은 지금 비주류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광주 전남의 그 직업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3선, 4선, 5선 의원들 이런 데는 어떤 혁신도 되고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비주류들이 억울한 점도 많이 있겠는데.
대표라면은 당연히 재신 과정은 뭐 이번에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내부 외환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중앙 혁신안 처리해야 되죠, 국감해야 되죠, 재신 투표해야 되죠.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야당은 전국을 예. 그 주도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어제 선점을 해 나갔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당내 분란과 어제 선점은 계속 종속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이고요. 예, 예. 방금 이제 정 교수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뭐 중앙이 의결 안 되면 사퇴, 그다음에 재신임도 나라도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었으면 4.29 재보선 참패 이후에 중앙위에서 재신임을 묻든지 안 그러면 지금과 같은 뭐 방식으로 재심을 묻든지 그때 물었어야죠. 예. 지금 시점에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늦었고 예, 그리고 그 당 통합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문재인 대표가 나홀로 예. 가겠다라는 의지 표현이냐 예. 그리고 비노 없어도 된다라고 예. 하는 표현이냐 예. 호남과 결별 선언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문재인 대표가 던졌던 이 부분은 예.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당 통합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예. 외려 분열과 그 분당을 촉진하는 예.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측면에서 잘못된 그 정치적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예, 양 이장 말씀이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특정 진영에서 문재인 대표의 이번 그 여러 가지 행태를 분석을 하시는 게 아닌가. 우리가 현실 정치를 들여다보면요, 권력을 가졌을 때 재심이 묻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영국에서 지금 내각 책임제가 뭐 수백 년 동안 내려오지만 재심임 물은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이제 그 당 대표가 총리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재심임을 항상 물을 때는 정말 그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예. 존 메이저 총리가 그 대처의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시달리면서 그 총리직을 수행해 왔는데 예, 예. 하도 당내에서 태클을 많이 거니까 정말 근래 그 정당사에서 보기 힘들게 한번 그러면 한번 재심임 한번 덤벼봐라 해가지고 예. 그 재심임 받은 적이 있는데 예. 이번에는 시기적으로는 우리 그 이사장 말씀대로 조금 예. 늦었을 수도 있지만 안 물을 수는 없는 거고 이번 결과를 그 보고 말이죠. 예, 그 진퇴를 분명히 하는 예. 뭐 이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요. 예. 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걸 보도했던 언론사 간부들도 이제 고발하고요. 그 특정 사이트 있잖아요. 예, 거기 이제 운영했던 가입회원 글을 올렸던 16명도 이제 고발을 조치를 했는데, 자, 야당은 아무래도 박원순 시장 보호를 하려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문제가 어떤 다른 대권 주자의 한 명인데 정치 공세로 계속 가고 치고받고 이런 싸움들이 국감장에서 지금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예. 참 어이없는 그 정치 공세다. 이미 법정에서 정리가 됐던 부분인데 예. 이 부분을 갖다가 여당에서 계속해서 이제 불씨를 키워가고 있잖아요. 예. MBC가 보도하고 여당에서 불씨를 키워가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이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에서도 그 좀 명쾌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재검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이 판을 키우면서 어이없는 국민들을 계속해서 피곤하게 만드느냐. 문제가 있으면 예. 깔끔하게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더 당당하면 되는 거예요. 즉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원인에 있어서 아주 좀 비겁하다. 대권 후보로서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지지도가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흠집내기에 들어오는 예. MBC의 보도나 뜬금없었단 말이에요. MBC의 보도나 그다음에 여당의 그 정치 공세가 어이없다라는 예.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 명쾌하게. 명쾌하고 투명하게 예.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들도 정 또 교수님.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방송통신위원도 하신 고위공직자를 지내신 분인데 특정 언론이 뜬금없이 보도를 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단정적인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MBC라는 조직이 뭐 그 아주 조그마한 미디어도 아니고 우리나라 지상파에서 예. 제가 거기 출신한 그 얘기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그 이야기 안 했으면 훨씬 더 아니 근데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미디어에서 보도를 하는 이유는 어떤 뭐 의혹이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보도를 했는 걸로 생각되는데, 제가 그거 생각하기에는 어떤 그 미디어라든가 특정 세력들이 정말 음모를 가지고 요걸 한번 긁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다면은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나쁜 그런 짓입니다. 근데
뭔가 지금 뭐 잘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특정 진영에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닌가. 예. 뭐 고소 고발도 됐다고 하고 박원순 시장도 뭐 정면으로 가서 한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예. 한번 박원순 시장이 저는 저 이제 유력 뭐 대선 주자 아닙니까? 예, 예. 나와가지고 예. 우리 아들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그 엑스레이 필름 그 잘못 얘기한 애들 지금 재판 받고 있다. 예.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두 말씀의 공통점은 있는데요. 명확히 밝힐 건 밝혀라. 그렇죠. 사실은. MBC가 예, 예. 100번을 보도하더라도 그럼 박원순 시장을 믿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확실하게 좀 그 박원순 시장이 좀 나와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게 그냥 오늘 요 정도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경희대 교수로 양문석 이사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